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70이 된 정이라고 합니다. 40년 동안 시부모님을 모시며 아침, 점심, 저녁 몇 끼 제때 차려드렸습니다. 몇 끼마다 새로운 국 끓이고 새 반찬 만들며 대식구 무거운 장바구니 혼자 동동거리며 이고 지고 들고 다녔습니다. 마음 놓고 여행 한번, 외출 한번 못했네요. 아프신 친정 어머니 요양원에 모셔두고 병문안 갈 때도 잠시 외출한다고 하며 병문안 다녀오곤 했죠. 이게 여자 인생인 줄 알고 40년 살았습니다. 언젠가 끝이 있을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끝내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사연이 업로드 될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30살에 결혼했어요.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은 참 착해 보였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성실해 보였고 무엇보다 저를 존중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맞선 자리에서 아내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던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결혼하고 나서 시댁에 들어갔을 때 시부모님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시며 우리 며느리 이쁘게 생겼네. 잘 지내보자라고 하셨죠. 시아버지도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한다며 웃으셨고요. 처음엔 정말 좋은 집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딱 일주일 뒤부터였어요. 시어머니가 아침 6시에 제 방문을 두드리시더니 며느리 밥 안 하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죠. 그날부터 제 아침은 새벽 5시에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시부모님 식사를 챙기는 게 예의니까요. 하루 삼시세끼, 아침 6시 반, 점심 12시, 저녁 6시. 한 번도 빠짐없이 제가 차렸어요.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밥을 하신 적이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려고 하신 적이 없었어요. 어머니, 제가 오늘 좀 몸이 안 좋아서요. 점심은 어머니가 간단하게라도 드실 수 있을까요? 한 번은 제가 심한 감기에 걸려서 조심스럽게 여쭤본 적이 있어요. 열이 39도까지 올라서 정말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아이고, 며느리가 아프면 누가 밥을 해? 그래도 밥은 해야지. 우리가 굶으란 말이야? 그날 저는 비틀거리면서 부엌에 섰어요.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았지만 밥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남편한테 하소연했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보, 우리 어머니가 평생 며느리한테 밥 얻어먹고 사신 분이야. 이해 좀 해줘. 그리고 며느리가 시부모 밥 챙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다는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어요. 40년 동안 제 귓가에 맴돌았던 말이었어요. 당연하다. 며느리니까 당연하다. 여자니까 당연하다. 시집 왔으니까 당연하다. 시부모님은 생활비를 한 푼도 보태지 않으셨어요. 시아버지는 젊었을 때 작은 회사를 다니셨는데 50 중반에 조기 퇴직하셨어요. 퇴직금으로 작은 집 한 채를 사셨는데 그게 지금의 그 15억짜리 집이에요. 당시에는 5천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퇴직하신 이후로 시아버지는 집에만 계셨어요. 일은 안 하셨지만 그렇다고 집안일을 도우신 것도 아니었어요. 하루 종일 TV 보시고 친구분들 만나러 나가시고 돌아오시면 밥조 하셨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생 전업주부셨는데 며느리가 생기고 나서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설거지도 청소도 빨래도 모두 제 몫이었어요. 처음엔 내가 도와줄게라고 하시더니 금방 며느리가 다 하니까
편안해로 바뀌셨죠. 생활비는 전부 남편 월급이랑 제가 파트타임으로 번 돈으로 감당했어요. 시부모님 식비, 용돈, 병원비, 약값까지 전부요. 남편은 부모님 모시는 건 당연한 거야라고 했지만 정작 시부모님은 생활비를 보태주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버님,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빠듯해서요. 혹시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한 번은 남편이 용기를 내서 여쭤봤어요. 그때 시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내가 뭐 돈이 있나?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나는 이미 집도 장만했고 너희한테 물려줄 재산도 있잖아. 그걸로 됐지. 뭘 더 바라냐? 그 집이요. 15억짜리 그 집 말이에요. 그게 시부모님이 내세우시는 유일한 공원이었어요. 하지만 그 집을 지킬 수 있었던 건 누구 덕분이었을까요? 저예요. 40년 동안 생활비를 한 푼도 받지 않고 삼시세끼를 차려드리고 병원비를 대드리고 그렇게 버틴 덕분에 시부모님은 그 집을 팔지 않고 가지고 계실 수 있었던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아이 둘을 키우면서도 시부모님 삼시세끼를 빠뜨린 적이 없어요. 아이가 아파서 밤새 병원에 있다가 새벽에 돌아와도 시부모님 아침 식사는 6시 반까지 차려야 했어요. 며느리, 밥이 좀 짜네. 간 좀 맞춰서 해. 며느리, 오늘 반찬이 별로야. 내일은 고기 좀 해줘. 며느리, 김치가 시원하지가 않아. 다시 담가야겠어. 매일같이 들어야 했던 말들이에요. 칭찬은 거의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만 있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참 잘해. 밥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우리가 복받았어. 친척들이나 이웃 어르신들 앞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집에서는 전혀 달랐죠. 고마운 말씀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당연한 거였으니까요. 저축은 꿈도 못 꿨어요. 남편 월급에서 시부모님 생활비 나가고 애들 학원비 나가고 집안 생활비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었거든요. 제가 파트타임으로 번 돈도 생활비에 보태거나 애들 옷 사주는데 다 썼어요. 여보, 우리도 노후 준비 좀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 번은 남편한테 말해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집이 있잖아. 나중에 그게 우리 거 될 거고. 그거면 충분하지 않아? 지금은 부모님 모시는 게 우선이야. 그 집이요. 또 그 집 이야기였어요. 그 집이 나중에 정말 우리 것이 될 거라고 저는 그때까지 믿었어요. 40년을 그렇게 버텼어요.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라고, 언젠가는 보상받을 거라고 믿으면서요. 시부모님은 말로만 저를 칭찬하셨어요. 실질적인 배려는 전혀 없었죠. 제 생일은 한 번도 챙겨주신 적이 없었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요. 하지만 저는 시부모님 생신을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어요. 미역국 끓이고 좋아하시는 음식 장만하고 케이크도 사드리고요. 그렇게 40년이 흘렀어요. 어느새 제 나이도 70이 됐고 시부모님은 90을 바라보고 계세요. 아이들은 다 커서 독립했고 이제 집엔 저랑 남편 그리고 시부모님만 남았어요. 그런데 올해 초부터 시어머니 건강이 안 좋아지셨어요. 허리도 아프시다고 다리도 아프시다고 병원에 자주 다니셨죠.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시아버지는 걱정이 많으셨고 남편도 침울해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였어요. 시동생들이 얼굴을 비추기 시작한 게요. 남편한테는 여동생 둘이 있어요. 큰 시동생은 서울에 살고 작은 시동생은 부산에 살아요. 결혼하고 나서 거의 연락이 없었어요. 명절에나 얼굴 보는 정도였죠. 전화도 잘 안 하시고 찾아오시는 일도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아프시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갑자기 자주 오시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요. 처음엔 어머니 뵈러 왔어라고 하시더니 점점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새언니, 어머니 요즘 어때요? 많이 힘드시대요? 큰 시동생이 물으시면 저는 대답했어요. 네, 요즘 많이 불편해하세요. 병원도 자주 다니시고요. 아이고, 그럼 새언니가 많이 힘드시겠네. 고생 많으세요. 말로는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 갑자기 자주 오시는 걸까? 40년 동안 거의 찾아오지 않으시다가 왜 하필 지금? 작은 시동생도 마찬가지였어요. 부산에서 올라오시는 게 쉽지 않을 텐데 한 달에 두세 번씩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올 때마다 시어머니 방에서 오래 이야기를 나누셨죠. 저는 그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어요. 며느리가 뭐라고 말하면 오해받기 쉬우니까요. 시동생들이 어머니 찾아오는 게 뭐가 문제야? 라는 말을 들을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켜봤어요. 참고 또 참았어요. 40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것쯤은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곧 더 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제가 4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걸요. 제가 40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요. 시어머니가 본격적으로 아프시기 시작한 건 3월쯤이었어요. 그때부터 시동생들의 방문이 잦아졌죠.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사흘에 한 번, 나중엔 거의 매일 누군가는 집에 와 있었어요. 큰 시동생이 어느 날 집에 오시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언니, 어머니 드실 반찬 좀 더 신경 써서 만들어주세요. 요즘 입맛이 없으시대요. 그리고 미역국도 자주 끓여드리고요. 단백질도 필요하니까 생선도 자주 구워드리고요. 저는 잠깐 멍해졌어요. 40년 동안 제가 뭘 해왔는데요? 매일 아침 미역국을 끓이고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반찬을 만들어 왔는데 갑자기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며느리니까요. 참아야 하니까요. 작은 시동생은 더했어요. 어느 날 부산에서 올라오시더니 큰 쇼핑백 2개를 들고 오셨어요. 뭔가 했더니 반찬통이더라고요. 올케 언니, 이거 제가 만든 건데 어머니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어머니가 제 손맛을 좋아하시거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40년 동안 제 손맛으로 식사를 하셨는데 갑자기 딸의 손맛을 찾으신다고요? 시어머니는 그 반찬들을 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역시 내 딸이 해준 게 맛있네. 오랜만에 제대로 먹는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부엌에서 듣고 있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요. 손이 떨렸어요. 40년이었는데 40년 동안 매일 밥을 해드렸는데 그게 제대로 된 식사가 아니었던 건가요? 그날 저녁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오늘 어머니께서 작은 시동생이 해온 반찬이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남편은 TV를 보다가 대충 대답했어요. 그냥 오랜만에 딸이 해준 거니까 그런 거겠지.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말라고요. 40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시당하는데 신경을 쓰지 말라고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어요. 큰 시동생, 작은 시동생,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요. 남편의 조카들도 왔어요. 거실이 북적거렸죠. 저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15명분의 저녁을 혼자서요. 새언니, 물 좀 주세요. 올케 언니, 과일 좀 깎아주세요. 새언니,
아이가 배고파하는데 뭐 먹을 거 없어요? 계속해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시중을 들었어요. 그런데 거실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어머니 건강이 걱정이네요.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큰 시동생이 말씀하셨어요. 그러게. 우리가 앞으로 어머니 일을 좀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아. 남편이 대답했어요. 그리고 오빠, 어머니 집 말이에요. 그거 나중에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작은 시동생이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재산 이야기였어요. 저는 부엌에서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그건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남편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오빠, 우리가 딸들이잖아요. 당연히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거고요. 형님은 며느리니까 법적으로는 상속권이 없잖아요. 큰 시동생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며느리니까 상속권이 없다고요? 40년을 헌신했는데요. 큰 누나, 그렇긴 하지만 정희가 그동안 고생 많이 했잖아. 그걸 무시할 순 없지.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이어진 말에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고생한 건 인정해. 그래도 며느리 역할을 한 거잖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 그게 재산을 받을 이유가 되나? 작은 시동생이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오빠. 그리고 우리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저희 남편이 사업 실패하고 빚도 있고요. 큰언니네도 애들 대학 등록금 때문에 힘들고요. 어머니 재산은 우리 자식들한테 공평하게 나눠줘야죠. 제가 들어서는 안 될 대화였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래도 남편이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큰 시동생이 가로막았어요. 오빠, 형님한테 미안한 감정 갖는 건 이해해요. 그래도 이건 법적인 문제예요. 어머니 재산은 자식들 것이에요. 며느리는 자식이 아니잖아요. 며느리는 자식이 아니라는 말.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40년 동안 친자식처럼 모셨는데 저는 자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물 한 주전자를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제가 나타나자 대화가 뚝 끊겼어요. 모두 저를 쳐다봤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물 갖다 드렸어요.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하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간 후 저는 남편한테 물었어요. 여보, 아까 동생분들이랑 무슨 이야기 하셨어요? 아, 그냥 어머니 건강 이야기했어. 재산 이야기 나온 거 알아요. 저도 들었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말하자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들었으면 알잖아. 상속은 법적으로 자식들 몫이야. 당신도 이해해야 해. 40년이에요. 제가 40년 동안 부모님을 모셨어요. 그게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야. 고마운 건 알지. 그래도 법은 법이잖아. 그리고 당신은 며느리고 누나들은 딸이야. 차이가 있는 거지. 며느리와 딸의 차이. 저는 그 차이가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그럼 제가 그동안 한 일은 뭐예요? 저는 뭐예요? 당신은 며느리 역할을 한 거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고. 당연히 해야 할 일. 또 그 말이었어요. 40년의 헌신이 그냥 당연한 일이었던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시어머니 건강이 더 나빠지셨어요. 병원에 입원하셔야 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큰 시동생이 의사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저희 어머니 치료 관련해서는
제가 주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겠습니다. 저는 딸이고요. 저쪽은 며느리예요.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큰 시동생을 주 보호자로 인식했어요. 저는 40년 동안 병원에 모시고 다녔는데 갑자기 제 역할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치료 방침이나 중요한 결정은 저희 자식들끼리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작은 시동생도 거들었어요. 며느리는 그냥 살림하는 사람이니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살림하는 사람. 40년 동안 제가 했던 모든 것이 그냥 살림으로 치부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시동생들에게만 설명했어요. 시어머니의 상태, 치료 방법, 앞으로의 계획까지요. 저는 옆에 서 있었지만 아무도 저한테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병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는 아무 설명도 안 해주셨어요. 동생분들한테만 설명하시더라고요. 당연하지. 누나들이 딸이니까. 중요한 결정은 자식들이 해야지. 그럼 저는요? 저는 40년 동안 어머니를 돌봤는데요. 당신은 며느리잖아. 며느리가 나설 일이 아니야. 그냥 누나들 말 따라주면 돼.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제가 배제당하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요. 그날부터 저는 철저히 소외됐어요. 시동생들이 모든 결정을 내렸어요. 병원비는 제가 냈지만 결정권은 없었어요. 새언니, 어머니 간병은 언니가 해주셔야죠. 저희는 멀리 살아서 매일 올 수 없잖아요. 큰 시동생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올케 언니, 집에서 밥해서 가져와 주세요. 병원 음식은 어머니가 싫어하시니까요. 작은 시동생도 덧붙였어요. 결국 간병도, 밥 준비도, 빨래도 모두 제 몫이었어요. 시동생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잠깐 들렀다가 가셨어요. 그러면서 모든 결정권은 시동생들이 쥐고 있었죠.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복도에서 시동생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언니, 어머니 퇴원하시면 집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정리? 재산 정리요. 어머니 연세도 많으시고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 미리 정리해 두는 게 나을 것 같아. 변호사 한번 만나볼까? 좋아요. 그리고 오빠한테도 말해야죠. 형님은 빼고요. 당연하지. 며느리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재산을 제 몫 없이 나눈다는 거였어요. 40년의 헌신이 한순간에 무시당하는 순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하염없이 울었어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서요. 40년이었어요. 40년 동안 제가 무엇을 했던 걸까요? 왜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기로요. 제 인생을 되찾기로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4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시어머니가 입원하신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매일 병원과 집을 오갔어요. 아침엔 집에서 밥을 해서 병원에 가져다 드리고, 낮엔 간병하고, 저녁엔 다시 집에 와서 시아버지 식사를 챙기고, 밤에는 병원에서 밤샘 간병을 했어요.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잤어요. 시동생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들렀다가 가셨어요. 그러면서도 의사 선생님과의 모든 상담은 시동생들이 주도했어요. 저는 늘 구석에 서 있었죠.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환자분 상태가 좀 호전됐습니다. 다음 주쯤 퇴원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집에서 꾸준히 관리가 필요합니다. 큰 시동생이 물으셨어요.
어떤 관리가 필요한가요? 약을 정확한 시간에 드셔야 하고 식사 조절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오셔서 체크업을 받으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큰 시동생이 대답했어요. 저희라고요. 결국 관리는 제가 다 하게 될 텐데 말이에요. 퇴원 날짜가 잡혔어요. 그런데 그 전날 집에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었는데 시동생들이 데려온 사람들이었어요. 오빠 변호사 선생님 모셔왔어요. 큰 시동생이 말씀하셨어요. 변호사요? 왜요? 남편이 놀라서 물었어요. 어머니 재산 정리 좀 해야죠.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다고 해서요. 저는 거실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어요. 제가 거기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듯이요. 그럼 들어가서 이야기하시죠. 남편과 시동생들, 그리고 변호사 2명이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바깥에 남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나왔어요. 큰 시동생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잘 정리됐네요. 변호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서류는 일주일 안에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들이 나간 후 저는 남편한테 물었어요. 무슨 이야기 하신 거예요? 그냥 재산 정리. 어떻게요? 집은 3등분해서 나한테, 큰 누나, 작은 누나한테 각각 나눠지는 걸로. 그럼 저는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듯이요. 여보, 제 몫은 없는 거예요? 당신은 내 배우자잖아. 내 몫이 곧 우리 몫이지. 그럼 동생분들, 배우자분들은요? 그건 다른 문제지. 다른 문제라고요. 저만 다른 거였어요. 저만 며느리였으니까요. 40년이에요. 제가 40년을 이 집에서 살았어요. 그게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야. 고마운 건 알아. 그래도 법적으로는 당신 몫이 없어. 며느리는 상속권이 없다고. 그럼 제가 40년 동안 한 일은 뭐예요? 며느리 역할을 한 거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잖아. 또 그 말이었어요. 당연한 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당연한 일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하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4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삼시세끼를 챙기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생활비도 안 받으면서 시부모님 모시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정희야, 진정해. 이웃들이 들어. 남편이 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40년이에요. 40년 동안 제가 뭘 했는데요. 저축 한 푼 못하고 제 인생 포기하고 이 집을 위해 살았는데 이게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도 목소리를 낮춰. 어머니가 퇴원하시는데 집안이 시끄러우면 안 되잖아. 어머니. 맞아요. 시어머니가 퇴원하셨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셨을 때 저는 또다시 모든 일을 떠안게 됐어요. 약 챙기기, 식사 준비, 청소, 빨래, 병원 예약, 모든 게 제 몫이었어요. 시동생들은 전화로만 안부를 물었어요. 새언니, 어머니 어때요? 잘 드시고 계세요? 네, 잘 드세요. 그럼 다행이네요. 언니가 잘 챙겨주시니까 안심이에요. 안심이라고요. 정작 본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집에 또 모임이 있었어요. 온 가족이 모였어요. 시동생들, 조카들, 시아버지까지요. 시어머니는 방에서 쉬고 계셨어요. 저는 15명분의 저녁을 준비했어요. 삼겹살에 여러 반찬들, 찌개, 밥까지요. 혼자서 준비하느라 하루 종일 부엌에 있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시동생들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오빠, 저희가 변호사 선생님과 상의한 거 있잖아요. 그거 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지금요? 네, 미루면 안 돼요. 어머니 의사도 확인해야 하고요. 그들은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멀리서 들리는 목소리를 들었어요. 어머니, 집 명의를 저희 자식들한테 나눠주시는 게 어떨까요? 상속세도 절약되고요. 큰 시동생의 목소리였어요.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약하고 지친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재산이 정리됐어요. 제가 40년 동안 지켜온 그 집이 제가 한 푼도 못 받고 봉양한 덕분에 유지될 수 있었던 그 집이 제 물 없이 나눠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남편한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여보, 저는 이제 못하겠어요. 뭘? 이 생활이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40년 동안 참았어요. 이제는 못 참겠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존중받고 싶어요. 존중은 하고 있잖아. 누가 당신을 무시했어? 모두가 저를 무시했어요. 당신도 시부모님도 동생분들도요. 저는 그냥 살림하는 사람이었어요. 가족이 아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은 우리 가족이지. 가족이면 재산 분배에서 제외되나요? 가족이면 모든 결정에서 배제되나요? 가족이면 40년의 헌신이 당연한 일이 되나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이제 못하겠어요. 정말로요.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어요. 더 이상 새벽 5시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삼시세끼를 빠짐없이 챙기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화를 내셨어요. 며느리, 밥이 왜 이렇게 늦어? 죄송합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아서요. 몸이 안 좋으면 병원에 가. 그래도 밥은 해야지.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말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시동생들도 불평했어요. 새언니, 요즘 어머니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약도 제 시간에 안 드시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동생분들도 도와주셔야죠. 저희는 멀리 사는데 어떻게 도와드려요? 언니가 해주셔야죠. 그럼 동생분들이 여기 와서 사시면서 하세요. 제 대답에 시동생들은 말문이 막혔어요. 남편은 제가 변했다고 했어요. 예전의 순한 정의가 아니라고요. 맞아요. 저는 변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우연히 거실에서 남편과 시동생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저는 복도에 서서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오빠, 형님 요즘 이상해요. 예전 같지 않아요. 나도 알아. 요즘 말을 안 들어. 형님한테 단단히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 모시는 게 며느리 도리잖아요. 그래, 내가 말해볼게. 그리고 오빠, 어머니 진명의 변경은 다음 주에 끝난대요. 서류 다 준비됐대요. 그래, 그럼 우리 셋이서 3분의 1씩 나눠 갖는 거지? 맞아요. 형님 몫은 없어요. 며느리니까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4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였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제 인생은 뭐였을까? 40년은 뭐였을까? 저는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는 떠나야 한다고. 제 인생을 되찾아야 한다고. 40년의 세월이 헛되게 느껴졌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삶은 제 것이어야 했어요. 이른의 나이지만 이제라도 제 인생을 살아야 했어요. 결심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4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게를 내려놓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실행에 옮기는 건 또 다른 문제였어요. 일단 저는 친정 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언니는 부산에 사는데 결혼하고 나서 자주 연락은 못했지만 그래도 제 유일한 혈육이었거든요. 언니, 나 정이야. 정이야?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언니, 나 이혼하려고.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한참 후에 언니가 물었어요. 뭐, 이혼?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저는 40년의 이야기를 언니한테 다 털어놨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하던 이야기, 생활비를 한 푼도 못 받고 살림한 이야기, 저축을 못해서 노후 준비를 전혀 못한 이야기, 그리고 재산 분배에서 완전히 배제된 이야기까지요. 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정이야, 진작 말하지 그랬어. 너 혼자 다 짊어지고 살았구나. 이제라도 떠나야 할 것 같아.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 그래, 잘 생각했어. 우리 집으로 와. 언니가 도와줄게. 언니의 그 말이 저한테는 큰 힘이 됐어요. 적어도 제 편이 한 명은 있다는 게요. 저는 그날부터 짐을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많지 않았어요. 40년을 살았지만 제 것이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었거든요. 옷가지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옛날 사진들 정도요. 짐을 정리하면서 옛날 사진들을 보니까 눈물이 났어요. 결혼식 사진 속에 저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꿈에 부푼 얼굴이었죠. 아이들 어릴 적 사진도 있었어요. 고생스러웠지만 그래도 행복했던 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진을 보니까 제 얼굴이 너무 늙어 보였어요. 주름도 많고 표정도 굳어 있고 눈빛에 생기가 없었어요. 40년이 저를 이렇게 만든 거였어요. 짐을 다 챙기고 나서 저는 편지를 썼어요. 남편한테 남길 편지요. 여보, 저는 이제 이 집을 떠납니다. 40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존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요. 그런데 이 집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며느리는 가족이 아니었어요. 그냥 살림하는 사람이었어요. 40년의 헌신이 당연한 일로 치부되는 곳에서 저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이혼 서류는 변호사를 통해서 보낼게요. 제발 조용히 이혼해 주세요.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거예요. 편지를 쓰고 나니까 후련하면서도 슬펐어요. 40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어서요. 짐을 챙겨서 현관에 내려놓고 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어요. 40년을 살았던 집이었어요. 저의 청춘이, 저의 인생이 묻혀 있는 곳이었어요. 부엌을 보니까 눈물이 났어요. 저 부엌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을까요? 수만 번 밥을 하고, 수만 번 설거지를 하고, 수만 번 청소를 했던 곳이에요. 거실도 그랬어요. 명절 때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했던 곳이에요. 저는 늘 부엌에서 바빴지만 가끔 거실을 보면 가족들이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도 그 자리에 같이 앉고 싶었지만 늘 설거지가 남아 있었죠. 안방도 마지막으로 봤어요. 40년을 남편과 함께 잤던 방이에요. 행복했던 순간도 있었고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두 추억이 될 거예요. 그렇게 집을 나서려는데 시어머니 방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며느리, 어디가? 잠깐 나갔다 올게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짐이 왜 이렇게 많아? 시어머니가 제 짐을 보시며 물으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어요.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시더니 뭔가 느끼신 것 같았어요. 며느리, 혹시 어머니,
40년 동안 감사했어요. 저는 그 말만 남기고 집을 나왔어요. 시어머니의 부르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택시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4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언니 집에 도착했을 때 언니는 저를 꼭 안아줬어요. 잘했어, 정이야. 잘했어. 언니의 품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4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다 쏟아낸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언니 집 작은 방에 누워서 저는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른의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게 가능할까? 두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어요.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이혼 상담을 받으러요. 40년을 함께 사셨는데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저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시부모 봉양, 생활비, 재산 분배에서의 배제, 모든 것을요. 변호사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재산 분할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가사 노동을 하셨고 시부모 봉양도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남편분이 유책 배우자가 될 수 있는 사유도 있어 보입니다. 유책 배우자요? 네, 배우자를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유책 배우자가 될 수 있어요. 남편분이 시댁 식구들과 함께 당신을 소외시키고 재산 분배에서 배제한 것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적어도 법적으로는 제가 피해자라는 걸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이혼 서류를 준비하겠습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도 함께 진행하시겠어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결심했어요. 조용히 물러나지 않기로요. 제가 40년 동안 한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기로요. 일주일 후 남편한테 이혼 서류가 전달됐어요.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이게 무슨 짓이야? 갑자기 이혼 서류를 보내? 저는 더 이상 그 집에서 살 수 없어요. 무슨 소리야? 당신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40년 동안 저 없이 어떻게 사실지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잖아요. 이제부터는 고민해 보세요. 정희야, 제발 돌아와. 우리 다시 이야기해보자.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어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 주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의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절박함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며칠 후 시동생들한테서도 연락이 왔어요. 새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집을 나가시고 이혼 서류를 보내시고 40년 동안 헌신했는데 재산 분배에서 완전히 배제되더라고요. 그게 무슨 일인지 동생분들은 아시잖아요. 그건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요. 법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도덕적으로는요? 인간적으로는요? 시동생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새언니,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세요. 언니가 떠나시고 나서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요. 그럼 동생분들이 챙겨드리세요. 이제 재산도 다 나눠 가지셨으니까 책임도 나눠 가지셔야죠.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예전에 제가 아니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언니 집에서 지내면서 저는 천천히 제 삶을 정리했어요. 작은 일자리도 알아봤어요. 이른의 나이에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왔어요. 시어머니한테서 온 편지였어요. 편지를 열어보니까 시어머니의 떨리는 글씨가 보였어요. 며느리, 미안하다. 40년 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떠나고 나서야 깨달았다. 밥 한 끼 차리는 것도, 빨래 한 번 하는 것도,
청소 한 번 하는 것도 모두 내가 해줬기에 가능했던 일들이었어. 나는 딸들만 생각했고 내 마음은 생각하지 못했어. 정말 미안하다. 제발 돌아와 줄 수 없겠니? 내가 잘못했어.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들어보는 사과였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마음을 헤아려주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편지를 접었어요. 그리고 찢어버렸어요. 너무 늦었어요. 40년이 지나고 나서야 하는 사과는 의미가 없었어요. 제가 필요했던 건 그 40년 동안의 인정과 존중이었어요. 지금 와서 하는 사과는 저를 다시 그 집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저는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70의 나이지만 이제라도 제 인생을 살기로 했어요. 제가 떠나고 2달쯤 지났을 때 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큰 시동생한테서 온 전화였대요. 형님 좀 바꿔. 언니가 저한테 전화기를 건넸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언니가 대신 받았어요. 지금 정희는 통화할 수 없어요. 무슨 일이세요? 전화기 너머로 큰 시동생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집이 난리가 났어요. 형님 좀 와달라고 전해주세요. 언니는 전화를 끊고 저한테 말했어요. 정희야, 시댁에서 난리가 났다는데. 상관없어요, 언니. 이제 제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며칠 후 남편한테서 직접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제가 받았어요. 여보, 제발 좀 와줘. 집이 엉망이야. 무슨 일인데요? 밥을 누가 해? 빨래는 누가 해? 어머니 약은 누가 챙겨? 집이 쓰레기장이 됐어. 제가 없으니까 집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40년 동안 제가 해왔던 모든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이제야 깨닫는 거였죠. 동생분들한테 도움을 청하세요. 누나들은 자기 집안일도 바쁘대. 가끔 와서 보긴 하는데 살림을 해주진 않아. 그럼 직접 하시면 되잖아요. 나는 회사 다녀야 하잖아. 그리고 나는 그런 거 못해. 못한다고요.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안 해봐서 모르는 거였어요. 배우시면 돼요. 저도 처음엔 다 못했어요. 배워서 한 거예요. 여보, 제발. 전 이제 그 집 사람이 아니에요. 이혼 서류에 서명해 주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며칠 후 작은 시동생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새언니,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세요. 식사도 거의 안 하시고 약도 제대로 못 드시고 계세요. 동생분이 챙겨드리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데 어떻게 매일 가요? 그럼 큰 시동생이나 남편이 챙기면 되죠. 오빠는 회사 다니고 큰언니는 바빠서 언니만 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며느리가 아니에요.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요. 작은 시동생은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새언니, 그동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언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몰랐어요. 언니가 떠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뒤늦은 깨달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알아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저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한 달쯤 더 지났을 때 남편이 직접 부산까지 찾아왔어요. 언니 집 앞에 서 있더라고요. 정희야, 나 좀 보자. 저는 나가지 않으려 했지만 언니가 말했어요. 정희야, 딱 한 번만 만나봐. 그래야 내 마음도 정리되지 않겠니? 저는 밖으로 나갔어요. 남편은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수염도 제대로 안 깎았고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여보, 나 잘못했어. 제발 돌아와줘. 늦었어요. 40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게 아무 의미도 없어? 의미가 없는 건 당신들이 만들었어요.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재산 분배에서 완전히 배제했잖아요. 40년의 헌신을 당연한 일이라고 했잖아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지금 저한테 돌아오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그리워서요? 아니면 집안일 할 사람이 필요해서요? 그게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답이 뻔했으니까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이른이지만 이제라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발 이혼 서류에 서명해 주세요. 재산 분할. 얼마나 원해? 법대로 하면 돼요. 변호사 선생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돌아갔어요. 그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시어머니한테서 또 편지가 왔어요. 이번엔 더 절박했어요. 며느리, 제발 돌아와줘. 내가 죽기 전에 내 얼굴 한 번만 더 보고 싶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어. 40년 동안 너한테 너무 못했어.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너는 우리 가족이었어. 진짜 가족이었어. 그걸 이제야 깨달았어. 미안하다.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저는 편지를 찢었어요. 언니, 제가 나쁜 사람인가요? 저는 언니한테 물었어요. 아니야. 내가 당연한 선택을 한 거야. 40년 동안 희생했으면 됐어. 이제는 내 인생 살아. 언니의 말에 힘을 얻었어요. 석 달쯤 지났을 때 드디어 남편이 이혼 서류에 서명했어요. 유책 배우자로 인정됐고 재산 분할도 제가 받을 몫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40년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였어요. 이혼이 확정된 날 저는 묘하게 홀가분했어요. 40년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그리고 한 달 후 저는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완전히 제 공간이었어요. 작았지만 깨끗하고 햇빛이 잘 드는 곳이었어요. 짐을 정리하면서 저는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여전히 주름은 많았지만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았어요. 눈빛에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저는 작은 식탁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어요. 제가 마시고 싶을 때 제가 원하는 만큼요.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어요. 아무도 저한테 밥을 차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유로웠어요. 진짜 자유로웠어요. 며칠 후 저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어요. 이른의 나이지만 사장님이 흔쾌히 받아주셨어요. 제가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일만 잘하시면 되죠. 처음으로 제 노동의 대가로 받는 월급이었어요. 40년 동안 저는 무급으로 일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카페에서 일하면서 저는 여러 사람들을 만났어요. 손님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동료들과 웃기도 했어요. 저도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어느 날 카페에 한 할머니가 오셨어요. 저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 보이셨죠?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커피를 가져다 드리면서 저는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어요. 할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젊은 분이 일하시네요. 저요? 저 이른이에요. 어머, 저랑 동갑이네요. 근데 일을 하시다니 대단하세요. 대단한 건 없어요. 그냥 제 삶을 사는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셨어요. 맞아요. 자기 삶을 사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서 일기를 썼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요. 오늘은 좋은 하루였다. 카페에서 일하고 손님들과 이야기 나누고 월급을 받았다. 작은 일들이지만 이 모든 게 내 선택이었다는 게 행복하다. 40년을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내 인생을 산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렇게 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가끔 옛날 생각이 나요. 40년이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진작 떠날 걸 하는 후회도 들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40년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유가 더 소중하다고요. 시댁에서는 가끔 소식이 들려와요. 시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대요. 시동생들이 돌아가면서 돌보고 계신데요. 남편은 혼자 살림을 배우고 있대요. 서툴지만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고요. 저는 그 소식을 들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제 제 일이 아니니까요. 오늘도 저는 카페에 출근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사장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정희 씨, 오늘도 힘내세요. 네, 사장님.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커피 머신 앞에 섰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서 오세요. 제 목소리는 밝고 활기찼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제 목소리를 낸 것 같았어요. 지금이라도 내 인생은 내가 산다. 이것이 제 이야기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